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6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땅. 캐나다는 얼음 툰드라에서 온대우림까지, 로키산맥에서 대평원까지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바이킹의 첫 발견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150년간 전쟁, 그리고 독립까지, 캐나다의 탄생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극적입니다. 캐나다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캐나다에 사람이 처음 나타난 건 약 16,000년 전입니다. 당시 시베리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빙하기 육교가 있었어요. 베링기아라고 불리는 이 땅다리를 통해 사람들이 건너왔죠. 11,000년 전쯤 빙하가 녹으면서 육교는 바닷물에 잠겼고 북미와 아시아는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지금의 캐나다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원주민 사회가 탄생했어요. 동부 숲지대에는 알곤퀴족과 이로쿼이족이 정착했고 중부 초원에는 크리족이 거대한 들소떼를 따라 이동하며 살았죠. 서부 태평양 연안에는 나데네족과 살리시족이 풍부한 연어와 거대한 삼나무로 생계를 유지했고 얼어붙은 북극에는 이누이트족이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수천 년간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땅의 주인이었어요. 유럽인들이 처음 캐나다를 발견한 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약 500년 전인 11세기 초, 바이킹들이 이미 이곳에 도착했거든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탐험하던 그들은 더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했어요. 리프 에릭스는 북미 땅을 밟은 최초의 유럽인이 됐어요. 베핀섬과 레브라도 해안에 헬루란드, 마르클란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 뉴펀들랜드의 랑소 메도스라는 정착지를 세웠어요. 바이킹들은 이곳을 빈란드라고 불렀고 여기서 원주민들과 처음 만났죠. 하지만 고향과 너무 멀었던 탓에 통신이 어려웠고 결국 12세기쯤 정착지를 포기하고 떠났어요. 바이킹이 떠난 후 북미의 존재는 유럽에서 거의 잊혔어요. 약 500년 뒤인 1497년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은 이탈리아 탐험가 존 캐벗이 바이킹 이후 처음으로 다시 북미 해안을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카리브해를 발견한 지 불과 5년 만이었죠. 16세기 초에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앞다퉈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어요. 모두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정착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1534년에야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 로렌스만에 도착해 프랑스 이름으로 이 땅을 주장했죠. 그는 현지 원주민 언어로 마을을 뜻하는 단어에서 따와 이곳을 캐나다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정착지를 세우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의 노력은 캐나다를 잠재적인 식민지로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17세기 초 소수의 어부와 모피 상인들만이 캐나다 해안을 찾았습니다. 1603년 3년 사무엘 드 샹플랭이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했어요. 그는 이 지역을 자세히 지도로 만들고 1605년 노바스코샤의 포트 로열을, 1608년 퀘벡시티를 세웠죠. 퀘벡은 나중에 뉴프랑스 전체의 수도가 됐습니다. 샹플랭은 내륙 깊숙이 들어가 오데호를 발견한 최초의 유럽인이 됐고 원주민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의 노력 덕분에 이민자들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고 17세기 중반에는 인구가 3,000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만 정착한 게 아니었어요. 영국도 움직이고 있었죠. 1583년 험프리 길버트가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존스를 영국 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670년에는 허드슨 베이 컴퍼니가 설립돼 북부 캐나다의 광대한 지역에 모피 무역소를 세웠어요.
이는 남쪽의 프랑스 상인들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18세기 초까지 지금의 캐나다와 미국은 사실상 두 개의 유럽 세력권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세인트 로렌스 강과 오데호, 미시시피 강을 따라 멕시코만까지 영향력을 뻗쳤고 영국은 허드슨만과 대서양 해안을 장악했죠.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프랑스와 영국은 여러 차례 맞붙었고 영토는 계속 오락가락했어요. 1754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는 7년 전쟁의 일부로 유럽 전체가 말려든 거대한 전쟁이었죠. 북미에서는 뉴프랑스와 영국령 13개의 식민지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초반에는 프랑스가 우세했지만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바스코샤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아카디아인들이 영국에 의해 추방됐고 1759년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서 퀘벡이 함락되면서 결정타를 맞았죠. 다음 해에 다른 프랑스 도시들도 차례로 무너졌고 1763년 전쟁이 끝나자 프랑스는 북미 본토의 모든 영토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캐나다는 완전히 영국의 손에 들어갔어요. 영국은 전쟁 중 어느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과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퀘벡 지역 프랑스어권 주민들의 재산, 종교, 법적 관습을 대부분 인정해줬고 덕분에 그들의 언어와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영국이 북미에서 안정을 찾으려 할 때 남쪽 13개 식민지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금과 정치적 대표권 문제로 불만이 쌓이더니 결국 미국 독립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캐나다 내 일부는 미국 혁명가들에게 동조했지만 대다수는 영국 편에 섰습니다. 1775년 미국 대륙군이 퀘벡을 침공했지만 실패했고 전쟁 내내 캐나다는 영국군의 안전한 기지 역할을 했어요. 전쟁은 1783년 끝났고 새로 독립한 미국과 영국령 북미 사이에 국경이 그어졌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 오데호, 미시시피 강, 그리고 45도선과 49도선이 경계가 됐죠. 같은 해 영국군이 뉴욕에서 철수하면서 많은 미국 충성파들이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어요. 이들은 노바스코샤의 새 공동체를 만들고 뉴브런즈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식민지를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부는 퀘벡에도 정착했는데 1709인역은 프랑스어권 로어 캐나다와 영어권 어퍼 캐나다로 나뉘었고 어퍼 캐나다의 수도는 1796년 토론토, 당시 요크가 됐어요. 한편 서쪽 태평양 연안에서는 영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페인이 1770년대 중반 먼저 탐험했지만 정착지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결국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건 영국이었죠. 1778년 제임스 쿡 선장이 밴쿠버 섬을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원주민 부족들과 교역하며 해달 가죽을 구입해 중국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이는 태평양 무역의 시작이 됐어요. 1789년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잠깐 긴장이 있었지만 영국이 유리하게 해결했죠. 1790년대에는 조지 밴쿠버가 이 지역을 더 탐험했고 알렉산더 맥켄지 같은 인물들은 로키 산맥을 넘어 태평양에 도달하는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밴쿠버 섬과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될 지역의 첫 정착지를 세우는데 도움이 됐어요. 19세기 초 영국과 미국 사이의 평화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서쪽으로 팽창하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났고 나폴레옹과 전쟁 중이던 영국은 미국 선박에 무역 제한을 가했죠. 영국 해군은 미국 선원들을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어요. 1812년 미국은 참다 못해 북쪽 국경을 넘어
영국령 캐나다를 침공했습니다. 1812년 전쟁은 약 3년간 계속됐고 양측이 서로의 영토를 침공했지만 결국 큰 성과는 없었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국경은 거의 그대로였고 양측 모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비무장화가 합의됐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세계에서 가장 긴 무방비 국경이 됐습니다. 관계가 정상화됐지만 캐나다 내 일부 충성파와 엘리트들은 여전히 반미 감정을 품었어요. 이는 20년 후 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비민주적 식민 통치에 불만을 품은 일부 캐나다인들이 미국 공화정 이상에 영향받아 무장 반란을 일으킨 거죠. 1837년에서 1838년까지의 반란은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 전역에 소요를 불러일으켰고 정부군은 강력하게 진압했습니다. 이후 더럼 경의 보고서는 반란의 원인을 민주적 통치 부재로 지적하며 캐나다에 책임 정부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어요. 1840년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는 캐나다 연합주로 합병됐고 이는 자치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캐나다는 오늘날의 지리적 형태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간 태평양 북서부 분쟁은 1846년 오리건 조약으로 해결됐어요. 하지만 캐나다는 아직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고 여러 개별 식민지들이 따로 존재했죠. 1860년대 이들을 하나로 묶자는 논의가 시작됐고 1867년 7월 1일 캐나다 자치령이 탄생했습니다. 오타와가 수도가 됐고 영국 제국 내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정치체가 된 거예요. 1870년대 동안 영국령 북미양 북미의 나머지 식민지와 영토들이 자치령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새 나라의 일부가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캐나다 평원에는 메티스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퍼스트 네이션과 유럽인의 혼혈로 동쪽에서 오는 캐나다 정착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침범하는 걸 강력히 반대했죠. 1869년 레드리버 반란과 1885년 루이 리엘이 이끈 노스웨스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가 승리했고 이 승리를 발판으로 1870년대 중반 시작된 캐나다 퍼시픽 철도가 완공됐어요. 이로써 정부는 광대한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죠. 마지막 말뚝은 1885년 11월 박혔고 다음 해 여름 최초의 대륙 횡단 열차 여행이 완료됐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캐나다는 계속 확장했어요. 정부는 거주 원주민들과 조약을 맺으며 더 많은 영토를 열었습니다. 많은 보호구역이 만들어졌지만 일부는 강제로 땅에서 쫓겨났죠. 정부는 원주민 아동들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고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기숙학교 제도를 시작했어요. 1890년대 후반에는 유콘 북부 클론다이크 지역에서 금이 발견돼 약 10만 명의 탐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록 부자가 된 사람은 드물었지만 이 활동은 캐나다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의 마지막 국경 분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어요. 20세기 초 캐나다는 잘 발전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 점점 더 많은 이민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내정에 대한 자치권은 확립됐지만 여전히 영국 제국의 일부였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자동으로 전쟁에 휘말렸어요. 캐나다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 지속적으로 물자를 보냈고 수십만 병력을 동원해 주로 서부 전선에서 싸웠죠. 솜, 비밀이지, 파스샹달 같은 주요 전투에 참여하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중 영국에 대한 지지는 강한 친영 캐나다인 정체성을 확고히 했지만 1917년에서 1918년 군 징병에 강력히 반대했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불만도 커졌어요. 정강기 캐나다는 엇갈린 운명을 맞았습니다. 내셔널 하키 리그가 창설되며 아이스 하키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정치적 진전을 이뤘죠.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어요. 이런 좌절 속에서도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이 통과되면서 캐나다는 더 큰 정치적 자치권을 얻었고 이는 이후 완전한 독립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이 과정은 잠시 멈췄어요. 캐나다는 다시 영국의 요청에 응답해 인력과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자체도 직접 공격을 받았는데 독일 유보트가 캐나다 및 연합국 선박 상당수를 격침시켰거든요. 위협이 커지자 캐나다는 영국이 독일에 점령될 경우 영국 정부와 제국의 잠재적 요새로 지정됐어요. 1939년에서 1940년 사이 피시작전이 수행돼 영국의 금 보유고와 금융자산 약 506억 달러가 캐나다로 옮겨져 안전하게 보관됐는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왕실 가족을 캐나다로 대피시킬 계획도 세워뒀죠. 전후 캐나다에는 진보와 번영이 돌아왔습니다. 보편적 의료보험과 노령연금을 도입하며 복지국가 기반을 닦기 시작했고 1949년 뉴펀들랜드가 10번째 주로 합류하면서 영국 식민지 북미의 마지막 잔재를 연방에 황히 환영했어요. 1950년대 냉전이 심화되면서 캐나다는 미국과 더 깊이 얽히게 됐습니다. NATO 창립 회원국이 됐고 미국과 함께 NORAD를 공동 창설해 공동 항공우주 방어를 제공했죠. 20세기 남은 기간은 캐나다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나라로 변모한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퀘벡 독립운동이 일어나 정치적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나라는 단결을 유지했어요. 1965년 단풍잎 깃발이 국가 상징으로 채택됐고 가장 중요한 건 1982년 헌법법 제정으로 영국과의 마지막 법적 연결고리를 끊고 완전한 독립을 달성한 거예요. 다만 영국 왕실은 의례적 국가 원수로 남았죠. 오늘날 캐나다는 16,000년의 긴 여정 끝에 도달한 결과물입니다. 수천 년 전 얼음 다리를 건넌 최초의 인류부터 바이킹의 짧은 방문, 영국과 프랑스의 긴 경쟁, 그리고 점진적 독립까지 수많은 갈등과 타협을 거쳐 캐나다는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회복력과 존중, 그리고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다문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